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 시절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느새 가장 먼 사람들로 느껴지는 일 말입니다. 특히 형제와 자매, 그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자란 방, 나눠 먹던 밥, 울고 웃던 기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피를 나눈 사람들과의 마음은 더 멀어지는 걸까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교적 도덕론을 되풀이한 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멀어지는지 그 과정을 냉철하게 관찰한 사상가였습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도 형제간의 불화는 있었고 노년에 홀로 남겨진 이들의 외로움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란 의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억지로 좁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약용의 사상을 통해 노년기의 형제자매 관계가 왜 멀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느끼는 그 거리감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첫 번째 사유관계는 본래 무상한 것이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영원불변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피를 나눈 사이는 영원히 가깝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은 다른 궤도를 그리고 그 궤도가 멀어질수록 마음의 거리도 함께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무상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관계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환상에 매달려 현재의 고통을 키우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예전만큼 가깝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기대를 걸고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노년기의 형제자매 관계가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부모님의 사랑과 질책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어떤 형제는 평생 돈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어떤 자매는 자녀를 잘 키워 성공했고 어떤 자매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법,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관계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집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각자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꺼내보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현재의 우리를 연결해주지 못합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관계의 무상함을 인정하라고. 형제자매가 멀어진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단지 삶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집착과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연락하고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웃으며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거리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각자의 삶이 달라졌다면 마음의 거리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좁히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본래 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사유부모라는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가족관계를 하나의 체계로 보았습니다. 그 체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유, 갈등이 있어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모두 그 중심에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구심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심점이 사라진 가족은 마치 중력을 잃은 행성들처럼 각자의 궤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여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도, 부모님 제사를 지내는 것도 처음에는 의무처럼 이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노년기에 형제자매 관계가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는 자식이라는 역할을 공유했습니다. 같은 부모를 모시고 같은 걱정을 나누고 같은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각자 독립된 개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 사이에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형의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동생의 자녀가 대학에 가든 말든,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서로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힘든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드러나는 갈등입니다. 유산 문제, 재산 분할, 제사 문제, 부모님 생전에 누가 더 잘했는지에 대한 논쟁. 이런 일들은 형제자매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연을 끊기도 합니다. 평생 함께 자란 사이가 돈 몇 푼, 집 한 채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후 형제자매 관계는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더 이상 의무나 체면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대신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와 멀어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그 관계를 유지하게 했던 중심이 사라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심을 만들 수 없다면 그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까운 척하며 상처받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유 경제적 차이가 마음의 벽을 만든다. 정약용은 경제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경제적 조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은 자존감, 사회적 지위, 선택의 자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편안함까지 모두 좌우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두가 비슷한 경제적 조건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각자의 경제적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형제는 사업에 성공해 큰 집에 살고, 어떤 형제는 평생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어떤 자매는 부유한 집안과 혼인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어떤 자매는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형제자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잘 사는 쪽은 어쩐지 자신이 더 성공한 것처럼 느끼고, 못 사는 쪽은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만날 때마다 이 차이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무엇을 먹느냐, 누가 돈을 내느냐 같은 사소한 일들이 모두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쪽이 그렇지 못한 쪽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형제니까, 자매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기대.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갚을 수 있을지,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돈 문제는 형제자매 관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도 편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빚진 기분이 들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갑니다. 결국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연락도 끊기게 됩니다. 정약용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관계의 갈등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경제적 안정 없이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차이가 큰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 해도 진정한 친밀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경제적 차이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와서 형제자매의 경제 상황을 바꿔줄 수도 없고 그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삶의 조건이 다를 뿐입니다. 경제적 차이 때문에 형제자매와 멀어졌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그 차이를 극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주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경제적으로 엮이는 순간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사유 가치관의 차이가 대화를 막는다. 정약용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람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이며 그 차이가 때로는 관계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된 후 각자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종교에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젊었을 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대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형제자매와 만나면 종종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싸우거나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이 갈리거나 종교 문제로 불편해지거나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여가를 즐기는지 같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가치관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년, 60년 동안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힘든 것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생각에 더 확신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의견을 들어볼 여유가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와 대화하다가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결국 대화는 논쟁이 되고 논쟁은 갈등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책을 읽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가치관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형제자매의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내 생각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형제자매와 대화가 어렵다면 그 주제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정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종교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부담 없는 일상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정도만 나눠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깊은 대화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오히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5번째, 사유각자의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동등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관계에 더 집중하고 어떤 관계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형제자매가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중심이 되고 자녀가 중심이 됩니다. 시간, 돈, 관심, 사랑 모두 자신의 가정에 집중됩니다. 형제자매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각자의 가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이 현상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각자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형제자매를 만날 시간적 여유도 정신적 여유도 없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제자매보다는 자신의 배우자, 자녀,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더욱이 형제자매의 배우자와의 관계도 복잡한 변수입니다. 형제자매와는 가까워지고 싶어도 그들의 배우자와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매형, 재수씨, 형수, 올케와의 관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식적이 됩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지고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 바쁘고 각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형제자매를 챙기지 못한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각자의 가정은 완전히 독립된 세계입니다. 형제자매의 가정에 깊이 개입할 수도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자의 배우자, 자녀, 손주가 있고 그들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진 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뿐입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며 그것이 형제자매에 대한 최선의 예의라고.
6번째 사유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한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에 남은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형제자매 관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자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형제자매를 차별했던 기억, 누군가는 더 사랑받고 누군가는 소외당했던 기억, 형이나 언니에게 억압당했던 기억, 동생에게 질투를 느꼈던 기억. 이러한 감정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그 상처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형제자매와 관련된 불편한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왜 부모님은 형만 편애했을까? 왜 나는 항상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을까? 왜 나만 집안일을 도와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면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더욱이 성인이 된 후에도 새로운 상처들이 추가됩니다. 부모님 병수발 문제로 생긴 갈등, 유산 분할 과정에서의 불공정함, 어려울 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던 기억,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않았던 배신감. 이러한 경험들은 형제자매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쌓입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과거의 불편한 일들을 솔직하게 꺼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싸우게 될까봐,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참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서 형제자매를 만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웃으며 대화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노년기에 형제자매와 멀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과거의 상처들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까이 지내면서 계속 상처를 곱씹는 것보다 적당히 멀어져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어떤 관계는 회복할 수 없고 어떤 감정은 풀 수 없다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태도라고. 형제자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형제자매와 편하지 않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감정들을 이제 와서 풀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 감정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7번째 사유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다는 깨달음. 정약용은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깊이 사유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형제자매를 찾게 됩니다. 함께 자란 사람, 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형제자매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만나도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의 삶에 관심이 없고
억지로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형제 자매라고 해서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공감과 이해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에 공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이미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형제자매에게 외로움을 토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괜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특히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형제자매 앞에서 외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거칠게 대화만 하고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하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외로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서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당신만큼 외롭고 당신만큼 힘듭니다. 그들도 자신의 외로움을 감당하기 벅찹니다. 당신의 외로움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타인에게서 채우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형제자매는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가끔 안부를 나누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노년기의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형제자매에게 의지해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더 나은 방법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마음관리법 정약용 사유 기반.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된다. 정약용의 사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관계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빨리 멀어집니다. 특히 형제자매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연락하고 억지로라도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억지 노력은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다면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와 멀어졌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관계에는 때가 있다고.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다고. 그리고 멀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된다고. 당신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멀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제자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형제자매라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지고 만남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연락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만나도 어색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연이 그 정도인 것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이제는 인연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제자매 중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인연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가까워질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고 멀어질 사람은 자연스럽게 떠난다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모든 형제자매와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으며 한두 명이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50대, 60대가 되면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형제자매 중에서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형제자매와 가까운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는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해로운 것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까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라고. 그 평화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형제자매라는 이름에 얽매여서 자신의 마음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50대, 60대가 되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삶의 후반부는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관계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타인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정리하지 않고 관계를 끊으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평생 당신을 괴롭힙니다. 진정한 관계의 정리는 감정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먼저 인정하십시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실망이 당신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이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를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으십시오. 형제자매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과의 관계가 특별하기를 바라는 환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은 그들일 뿐이고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관계도 제대로 정리할 수 없다고. 분노와 원망을 안고 관계를 끊으면 그것은 진정한 정리가 아니라 도피일 뿐이라고. 진정한 정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림으로써 가능하다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십시오. 형제자매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마음만은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증명하거나 쟁취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비우고 고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화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과거를 복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가까워질 수 있다면 가까워지고 멀다면 먼 데로 두십시오. 그것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노년기의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와 수용에서 나오는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소란스럽게 살 시기가 아니라고. 조용히 담담하게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시기라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소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후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와의 복잡한 감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가벼워지고 고요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고요하게 살아가십시오. 형제자매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든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추구했던 삶의 경지이며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사상을 통해 노년기의 형제자매 관계가 왜 멀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진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같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이 멀어진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삶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거리감, 그 불편함, 그 서운함은 모두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만 특별히 냉정한 것도 아니고 당신만 특별히 인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관계의 본질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것.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질 수 있다면 가까워지고 멀어진다면 멀어지는 대로 두는 것.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평생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완전히 연을 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까운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리를 두었을 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집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과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인생의 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을.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더하는 시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빼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집착을 비우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워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비우십시오. 기대를 비우고 원망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십시오. 그렇게 비웠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여행이라고. 타인은 그 여행의 동반자일 뿐 목적지는 아니라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 인생의 일부였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과 멀어진다고 해서 당신의 여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살았는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있다면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고 형제자매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롭고 피를 나눈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야 한다는 희무에서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상처받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는 살. 그것이 정약용이 추구했던 삶이며 우리가 노년기에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자매와 멀어진 것이 당신의 삶을 덜 의미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제 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억지로 맞추지 않고 억지로 참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노년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은 인생을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이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사상은 결국 이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가까웠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평온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때 얻을 수 있다고. 당신의 노년이 평온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자유롭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담담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어떻든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자유롭고 가볍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의 것이기를. 정약용의 지혜와 함께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